뭔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셨어요? 아, 이름이 어디 여행 갔다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보셨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쵸? 제가 생각해도 다른 나라에서 여행하다 보셨을 것 같은데 저게 바로 코알라가 먹고 산다는 그것, 유칼립투스 잎입니다. 만약에 코알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트를 만든다 그러면 그냥 이것만 다발째 놓으면 충분하죠. 그것만 먹으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가는 마트는 이렇게 생겼죠. 네,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는요 3만에서 4만 개 정도의 식품이 진열이 돼 있어요. 32만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그 3만에서 4만 자리를 차지하려고 32만 개 식품이 경쟁을 해요. 매년 거기에 10,000개가 추가됩니다. 그 10,000개 추가되는 게 어떤 식품일까요? 다 가공식품이겠죠. 왜냐하면 신선식품이라는 건 종류가 오늘 없던 게 내일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공식품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새로 여기에 진열이 돼야지 될 거고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려고 마케팅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우린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먹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마트에 가시면은 실제로 아마 이 사람처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쁜 음식, 좋은 음식을 놓고 고를 수밖에 없고 재밌는 건 여기 좋은 음식, 나쁜 음식에 밑에 써있는 영어 문구가 아주 재밌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좋은 음식을 사면 You can be proud of yourself니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거고요. 나쁜 음식을 사면 ashamed of yourself니까 창피해진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고르는 데 있어가지고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음식을 먹는다는 게 단순하게 무슨 건강 문제만이 다가 아니에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죠. 제가 라면을 먹는지, 제가 빵을 먹는지, 제가 두부를 먹는지, 채소를 먹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채식을 하면 그 사람이 괜히 왠지 순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히틀러가 채식주의자였다는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요,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여기 두 집단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라를 먹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일지 답해 보시오 했더니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자라를 먹는다고 했던 그룹은 사람들이 느릴 것 같고 왠지 자라 같은 특성이 있는 거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요. 돼지고기를 먹는 그쪽 그룹은 또 약간 돼지처럼 음식만 많이 먹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실제로 자라를 먹는다고 자라처럼 되거나 돼지를 먹는다고 돼지처럼 되지 않겠죠? 소를 먹으면 소고기 먹으면 소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풀을 뜯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음식 먹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쟤는 고기를 많이 먹어서 성질이 들어올 거다. 그런 얘기 하죠. 네.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성질이 더러운데 고기를 먹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제 음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살펴보셨던 코알라하고는 달리 우리 사람들은 잡식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요.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음식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음식을 또 선택해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한쪽에서 먹고 다른 쪽에서 안 먹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음식들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재미있는 흥미로운 음식 중에 하나는 우유입니다. 우유가
음식으로 선택된 이유가 뭐냐 하는 문제는 살펴볼 만한데 여기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우유가 음식으로 선택된 데는. 물론 정답은 아무도 모르죠. 역사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유하고 자외선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유하고 자외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일단은 잠깐 자외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인종을 굳이 가리자면 황인종들은 얼굴 색깔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약간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있는 셈이에요. 물론 더 바르면 더 좋죠. 근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SPF 한 5에서 6 정도를 바른 셈이 되는 게 멜라닌 색소가 그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은 멜라닌 색소가 우리 같은 그런 똑같은 멜라닌 색소가 없고요. 좀 얼굴 색깔이 그렇게 갈색으로 보이지 않는 멜라닌 색소여가지고 자외선에 대해서 보호가 안 돼 있어요. 피부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아프리카, 적도 쪽으로 가게 되면 얼굴이 다들 까맣죠. 멜라닌 색소가 아주 많죠. 이 친구들은 왜 멜라닌 색소가 그렇게 많아야 될까요? 우리 표준으로 삼는 건 우리거든요. 우리가 표준이라 표준이 아니고요. 실제로 인정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황인종에서 시작해서 더 하얘지고 더 까매지고 이렇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자외선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자외선은 대체로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아요. 피부 노화를 일으키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외선 쪽이 되면 눈에 있는 황반이라는 부분이 변성이 되기 쉬워요. 노화 오기 쉽다는 얘기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외선을 쪼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또 하나 숨어 있는 게 엽산이라는 비타민이 깨집니다. 엽산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엽산을 언제 드셔야 되냐면 임신했을 때 드셔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신경관 결손증이라는 그런 기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누구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산모가 아니라 태아한테 문제가 생기죠. 건강한 자손을 못 낳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엽산이 자외선이 쪼여지면 깨지거든요. 막아야 되겠죠.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차단해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물론 어렸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증가를 해서 피부 색깔이 아기일 때는 좀 하얗던 애들도 크면서 점점 톤이 진해지죠. 네. 그래서 저도 얼굴 톤이 좀 짙은 색이 나는 게 멜라닌 색소 때문에 그런데요. 자, 단점은 뭐냐면 장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멜라닌 색소가 있는 경우에는 엽산이 깨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외선이 해야 되는 중요한 기능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비타민 D를 만드는데 자외선이 꼭 필요합니다. 자외선 중에서도 자외선 B, UVB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그 자외선을 가지고 비타민 D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비타민 D가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휘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아무튼 뼈가 휘거든요. 뼈가 휘는 걸 구루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뼈가 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기들 다리를 쭈까쭈까 해준다고 해서 다리가 곧아지는 게 아니고 비타민 D가 결핍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머니가 모유 수유를 할 때는 비타민 D를 항상 보충을 해줘요. 하루에 400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를 보충을 해주고 모유 수유 끝나고 우유 마실 때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우유에 비타민 D를 타놨어요. 원래 없는 비타민들을. 그래서 좀 공급이 되는데 이게 이제 결핍되면 다리가 좀 휘기가 쉬운 거죠. 아무튼 간에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뼈가 휘는데 임산부가 뼈가 휘면 골반에 뼈가 휘면 아기가 제대로 태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역시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생존하고 번식에 중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D예요. 자외선이 있어야지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자외선을 쪼일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거죠. 햇빛이 겨울에 적으니까. 그러면 누가 생존에 더 유리했겠느냐 하면 얼굴이 하얀 사람하고 얼굴이 톤이 좀 진한 사람 둘 중에 얼굴이 하얀 그룹이 생존하고 번식에 더 유리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를
짧은 시간 안에 만들기 좋았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똑같이 북쪽으로 올라갔는데도 생선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생선의 대구간유 같은 거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먹을 수 있었던 에스키모들은 또 이누잇이라고도 부르죠. 그 사람들은 얼굴 색깔이 그대로 황인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론이 있어요. 뭐 100%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이론인데, 이제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은 비타민 D 이야기에서 하나 더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비타민 D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칼슘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칼슘도 우리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김장 담가서 먹고 평상시에 나물 먹고 이렇게 하면 채소에 칼슘이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채소에, 특히 이제 녹황색 채소에는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문제는 북쪽으로 가니까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북쪽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우유를 마셔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칼슘을 거기서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역시 생존하기에 더 유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셔야지 됐고 마신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원래는 그건 돌연변이에요. 왜냐하면 성인이 우유를 드시면요, 많게는 통계를 아직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전에 나온 통계를 보면 성인이 우유를 마시면 우리나라 국민들 4명 중에 3명은 설사를 합니다.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유당 또는 젖당이라는 걸 소화시키는 효소가 있거든요. 나이 들어서는 젖을 먹을 일이 없잖아요. 없어져요, 이게. 그런데 일부 유럽 사람들은 그게 안 없어지는 돌연변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유를 계속 마실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그 사람들이 사는 환경에서 우유를 마시고 못 마시고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유가 몸에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한테 완벽한 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유는 언제 많이 퍼졌냐 하면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이 강대국으로 딱 떠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우유를 많이 마셨는데 이게 전 세계로 전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마시고 있죠. 코카콜라만 미국이 전파한 게 아니고요. 우유도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우유 하면은 무슨 생각나세요? 우유 하면 옛날부터 무슨 식품이라고 얘기했었냐면 완전 식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나 우유가 완전 식품인 거는 사실은 송아지한테 그런 얘기고, 그렇죠? 사람한테는 완전 식품이 되기는 어렵죠. 그러나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는 우유를 마실 수 있으면 마시는 게 좋겠죠. 다만 마셨는데 뭐 알러지가 간혹가다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마셨는데 소화를 못 시키고 계속 배탈이 나는, 설사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유를 안 마셔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유 말고 또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꼭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우유하고 관련된 게 뭐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전파를 한 음식, 발효유, 요거트, 그죠? 메치니코프라는 저분은 발효유가 인간의 수명을 2배로 연장시켜 줄 거라는 희망을 가졌던 분이에요. 2배라는 거는 몇 살에서 몇 살이 되는 거냐면요, 한 70세 살 사람이 14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내다 봤습니다, 저분이. 그래서 매일 실제로 발효유를 매일 드셨어요, 저분이. 저분이 몇 세에 사망을 했을까요? 근데 저분이 의외로 그 유제품만 좋아하셨고, 그 다음에 육류를 좋아하셨고요, 채소 많이 드시고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70세를 조금 넘겨서 71세 사망했습니다. 아주 오래 산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분이 마크 트웨인 있죠.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 톰 소열 모험으로 유명하잖아요. 이분은 음식을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몸에 좋다는 음식보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었던 걸로 유명했거든요. 그분도 73세인가 4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려면 맛있는 음식만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요거트 열풍이, 그래서 저분이 사망하면서 인기가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이제 요새
뜨고 있죠. 그죠? 프로바이오틱 뜨고 있습니다. 자, 왜 이게 몸에 좋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 이유가 가장 결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게 몇 가지가 있겠는데, 이제 요거트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럽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모유하고 다른 젖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다른 영양학적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비교하면 크지 않다는 얘기냐면 사람의 모유하고 소의 젖으로 나오는 우유를 비교하면 차이가 좀 크거든요. 우유의 영양분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소는 더 덩치가 큰 동물이니까. 그런데 모유하고 고릴라 젖을 비교를 하면 별로 차이가 안 커요. 좀 쑥스럽죠. 차이가 별로 안 커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냐면 모유에는 항체하고 면역에 관련된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더 좋다는 생각도 들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모유를 먹어야 되는 아가들은 아기 고릴라보다 더 더러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얘기예요. 싸울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모여 살잖아요, 도시에. 그렇죠? 사람한테 균을 옮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옆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가축을 기르죠. 그러니까 세균에 노출되기가 가장 쉬운 환경에 살고 있는 동물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유에 항균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서 이야기할 게 뭐냐면 미생물이 우리한테 적이냐 아니면 우리 친구, 아군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 보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사람은 오랫동안 더러운 환경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즉 미생물하고 사람이 오랫동안 공존한 지는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론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위생가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사람이 요새는 너무 깨끗한 환경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온갖 알러지, 아토피성 피부염 또는 무슨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게 생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오래된 친구 가설이에요. 누구하고 오래된 친구냐? 일단 세균. 그렇죠? 세균하고 굉장히 오래된 친구야. 지금도 우리 뱃속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세균이 있죠. 사람 세포 수보다 한 10배 많대요. 세균이.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우린 세균 덩어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세균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나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체변 검사라는 걸 해보신 분들 계시죠? 손들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기생충 검사를 예전에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변 검사가 없어진 게 불과 한 1, 20년밖에 안 됐다는 걸 생각해 보면 누구하고 오래된 친구야? 네. 죄송합니다만 기생충 맞아요. 네. 기생충하고 오래된 친구예요. 그러면 기생충하고 사람하고 오래된 친구 관계인데 기생충이 나쁘기만 하냐? 물론 해로운 기생충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생충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사람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기생충들은 생각보다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얘들이 했느냐? 면역세포라는 건 세균이 들어오면 싸워야 되잖아요. 뭔가 싸우긴 싸워야 되겠는데 뭔가 이렇게 스파링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면역세포가 심심하면 두들겨 팼던 게 기생충. 그러면 그 기생충이 없어지니까 면역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싸울 사람이 없었죠.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요.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그래서 면역세포가 자기 몸에 있는 다른 세포를 공격한다. 이게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는 이론이지만 이게 아마도 세상이 깨끗해지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늘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부에서는 막 기생충을 자기 몸에 넣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되게 더러운 얘기잖아요, 굉장히. 네. 그래서 우리가 기생충은 넣을 수 없으니까 그 대신에 넣어주자는 게 프로바이오틱이죠. 그래서 몸에 좋은 균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그런 균들을 넣어주면
기생충이 도움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균들도 몸에서 공생을 하면서 면역이 과민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갑자기 뜬금없죠, 조금. 장금이가 궁에서 쫓겨난 거 아시죠? 경합에서 졌잖아요. 왜 졌어요? 설렁탕을 만드는데 우유를 넣었어요. 타락을 넣었어요. 왜 쫓겨났냐면 설렁탕은 서민 음식인데 우유는 서민 음식이 아니다. 왜 서민 음식에다 우유를 넣냐? 해서 쫓겨났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하고 오래된 친구들이 세균하고 기생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생충은 이제 지워버릴게요. 음식 얘기하는데 기생충 얘기하니까 짜증나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세균, 특히 그중에서도 프로바이오틱이라고 불리는 유익한 균들은 중요한데 예전 우리 선조들은 우유가 사치품이었거든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장을 건강하게 유지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프리바이오틱이라는 것도 있어요. 프리바이오틱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섬유질이에요. 즉 미생물하고 우리하고 싸울 때도 있고 사이좋게 지낼 때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섬유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람은 섬유질 소화를 못 시키죠. 이게 장에 내려가면 장에 있는 미생물들은 발효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 유익한 균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나 과일 많이 드셨을 때 화장실 가보시면 뭔가 좀 더 좋죠? 고기 많이 먹었을 때보다. 그죠? 그런 차이가 장에서 유익한 균들이 발효시키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좋은 균을 장에서 많이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먹고 미생물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뭐 요즘 들어가지고 누구나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영양학적으로도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그게 그렇게 좋으냐 하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에서 미생물들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사람 몸에 좋다는 음식만으로 해가지고 독식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죠? 미생물한테도 좀 나눠주고 그죠? 우리도 좀 먹고 거꾸로 얘기해서 미생물도 먹고 우리도 먹는 게 발효 음식이죠. 미생물이 발효시킨 거. 그래서 공존 관계가 건강에도 중요하고 더 맛있게 음식을 먹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